이 방송에 관한 정책이라는 것은 누적적으로 개성적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진영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어떤 진영에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국가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냐? 국가는 단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 추천을 회피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나요? 방통위는 2인 체제의 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거쳤고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인 체제에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가리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위법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체로 그 법률 자문을 얻은 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한번 법률 자문을 별도로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출하. 아니요, 서로, 그거는 그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네.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이 위법하다면은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또 방통위가 5인 체제를 완성하여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헌정 질서는 상당 정도 회복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의 파면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국회하고 행정부는 지금 해석이 다르고 뭐 그런 입장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자기 진영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상대방에게도 적용될 때만이 통합이 가능하고, 그 통합의 그 매개는 현재 헌법과 법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변론 절차는 이랑 증인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을 근무하고 있죠. 네. 이양 증인은 방통위가 설립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통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기관에 파견이 나간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망.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되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모델로 삼아서 설립되었습니까?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을 모두 담당한다는 점,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측면에서 FCC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항. 과거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의 임명이 지연된 사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방통위원 양문석 위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2010년 5월 19일에 의결하여 양문석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죠. 네, 그렇습니다. 양문석의 결격 사유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대통령은 59일 만에 임명했습니까? 예, 당시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다음 방통위원 고삼석 의원입니다. 국회가 2014년 2월 27일에 의결을 하여 방통위원으로 고삼석을 추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양 고삼석의 결격 사유에 대해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2014년 3월 13일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가 5일 만인 3월 18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보냈죠. 알고 계십니까? 예,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에서 그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예, 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망.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 3월 27일에 방통위법에 야당목 추천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협의 또는 광의의 해석 여지가 있을 때는 추천권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해석했습니까?
제가 입법조사처의 그 해석과 관련된 자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항,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된 지 3개월여 만인 6월 9일에 고3석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항, 방통위가 2017년에 47일간 2명의 위원만 재직하고 있던 때를 포함하여 2명 위원이 안건을 의결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그 안건을 의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2명이 위원이 재직할 때도 없었고 뭐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이 사건 이전에. 예, 하여튼 2017년도에 그 6월부터 7월까지 그 기간 동안 두 명의 위원만 재직하신 적이 있고요. 그때는 안건을 의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7항, 피청구인 2024년 7월 31일 제34차 위원회 회의에서 기피 신청되었음에도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사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강, 피청구인에 대해 박문진 이사를 지원한 조능희, 송요훈과 기존 박문진 이사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가 기피 신청을 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 의결에 참여하여 기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까? 예,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의결에 참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 다항은 의견을 묻는 거라서 제안하겠습니다. 다항이요. 네. 네, 다항 생략하겠습니다. 랑 2023년에 KBS 남영진 이사장이 김효재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김효재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예, 당시는 기각 결정이었고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랑, 과거 방통위의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선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항, 방통위는 2008년 설립된 이후 3년마다 5차례에 걸쳐 한국방송공사 KBS 방송문화진흥의 박문진 이사를 선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KBS하고 방문진을 합하여 공영방송이라고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과거 5차례 이사를 선임할 때 KBS 경우 정부 여당 측 위원이 선정한 이사 7명, 야당 측 위원이 선정한 이사 4명을 함께 선임했습니까? 예, 관행적으로 7대4로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무처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늘 투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관행적으로 7대4로 이렇게 선임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7대4로 선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항, 박문진의 경우 방통위가 정부 여당 측 위원이 선정한 이사 6명과 야당 측 위원이 선정한 이사 3명을 함께 선임했습니까? 예, 동일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랑, 방통위가 여권 측 이사와 야권 측 이사를 함께 선임한 이유에는 방통위 운영의 정치적 다양성과 사회 각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선임은 표결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가 과거 공영방송의 여권 측 및 야권 측 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위원 5명이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통상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항, 역시 7월 31일 개최된 34차 위원회 회의의 절차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이 회의에서 4개의 안건, 즉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이 4건이 의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회의에 배석하셨죠. 예, 네 개의 안건이 기획조정관 소관이었기 때문에 보고자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회의에 배석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제가 참석은 했지만 실제로 보고는 담당 과장이 했고 주로 뭐 표결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무슨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 과장이 그 좌미애 과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이틀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를 안 했죠? 예,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회의 당일날 그 위원장님께서 그 상임위원께 통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사전에 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않는 사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나요?를 제가 라항에서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그냥 위원장이 당일날 통지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위원장님께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 다른 상임위원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4년 7월 31일에 임명된 피청구인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 당일에 그러니까 7월 31일에 의결에 참여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방도 제안하겠습니다. 의견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항 그 회의가 개최된 7월 31일의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9시 20분 대통령의 피청구인 임명 및 과천 정사 출근, 10시경에 증인이 공영방송 이사 지원서 및 국민 의견 수렴 내용을 피청구인들 비서실로 전달, 그다음 11시에 피청구인 취임식 했고 13시에 전체회의 안건 초안 보고했고 16시에 전체회의 공지했고 17시에 34차 전원회의 개최했고 18시 45분 회의 종료의 순서대로 진행된 건 맞습니까? 시간 순서는? 예, 대략 제가 정확한 시간은 뭐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13시에 피청구인들에게 34차 전체회의 안건 초안을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고 드렸나요? 그냥 안건이 이렇게 있다라고만 보고 드린 건가요? 어떤 내용의 보고를 드렸습니까? 안건의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뭐 위원장님과 상임위원께서 의견을 주셔서 또 그런 부분은 새로 안건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견을 주셨고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사 지원자들 중에 누구를 후보자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자 모두를 후보자로 하자 뭐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장 묻겠습니다. 증인이 피청구인들 그 비서실에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비서실에 지원 서류를 전달할 때 지원자들을 성별, 직업별, 전문 영역별 등으로 분류해서 전달하나요? 했습니까? 저희는 지원서, 결격 사유 확인 결과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 자료를 지원자 접수 순서대로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원 서류를 분류하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편찬한 채로 전달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증인이나 사무처에서 피청구인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 지원자들의 가점이나 감점 등 점수표, 참고사항 등을 만들었나요? 투표를 통해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가점, 감점 등 점수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7월 31일 개최된 34차 위원회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르면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랑, 방통위는 이사 지원자들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52개 정당에 조회했습니까? 예,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그 49개 정당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에서 9개 정당에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포함하여 40여 개 정당에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방통위는 범죄 경력 조회를 또 했죠. 그때 네. 회신을 받았습니까? 네, 회신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7월 23일 전원 모두 이상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7월 13일이요. 7월 23일. 23일. 그럼 이것은 라고 묻겠습니다. 이제 당적이 문제 되겠는데요. 지원자에게 법률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당원 신분을 상실했는지, 3년이 지났는지는 무엇을 근거로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서 접수 시에 지원자로부터 결격 사유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확인서에 스스로 일단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 3년 경과 여부는 정당의 공문을 조회를 하고,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3년 경과 여부는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의 당선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 3년 경과 여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팩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제가 랑에서 묻고자 하는 바는 지금 국힘과 민주당을 포함해서 40개 정당에서 회신을 안 했는데 네. 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냐는 겁니다. 저희가 7월 31일 날 의결을 했는데 그때까지 회신이 없었고 그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께서 회신이 없다는 것은 그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증인은 방통위가 보낸 지원자의 당적 조회, 본조경력 조회는 생략했습니다. 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청구인들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는 53명, 박문진 이사 지원자는 32명이었습니까? 네, 지원자는 그렇습니다. 이사 지원 서류 총 분량은 모두 몇 페이지 정도 되었습니까? 분량이 네,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지원 서류가 약 한 1,600페이지 정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경력을 정빙하는 서류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이 사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50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까? 예, 총 454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4건. 34차 전체 회의에서 피청구인은 53명의 이사 지원자들 모두 심사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그중 31명을 후보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했습니까? 그러니까 KBS 이사 지원자 83명. 네네. 예, 이 지원자 52명 그리고 박문진 이사 지원자 31명을 후보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총 84명인가요?
83명입니다. 83명이죠. 네. 장, 피청구인들은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31명을 후보자로 선정할 때 선임 기준이나 전문성, 대표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나요? 지원자들을 모두 후보자로 선정할 때는 지원자들이 모두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로 선정을 했었고요.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두 분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투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지원자 83명 중에 1차로 31명을 선정하고 거기서 다시 또 최종 이사 후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KBS 이사 지원자 52명, 박문진 이사 지원자 31명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차항에서 그 선임 기준이나 전문성, 대표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사를 선임하는 위원회 회의에서는 별도로 개별 이사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투표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은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피청구인들은 31명 후보자 선정 및은 삭제하겠습니다. 피청구인들은 13명의 이사 선임을 그러니까 13명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 박문진 이사 6명입니다. 이사 선임을 토론 없이 7, 8차례 반복된 투표로 선정했습니까? 예, 기존의 이사를 선임했던 절차와 유사하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셨습니다. 피청구인은 회의 시작 후 끝날 때까지 중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5분 동안 안건 의결을 모두 처리했습니까? 예,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21년에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방통위원들이 후보자 60여 명을 상대로 화상 면접을 실시했습니까? 예,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피청구인들은 이 회의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네, 선임 계획을 의결할 때 필요시 면접으로 의결하였고요. 위원장님과 상임위원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면접을 하지 않는 걸로 의결하셨습니다. 실제로 면접이 있었던 것은 21년도에 딱 한 번만 있었습니다. 그왕 박문진 이사로 선임된 김동률은 지원서에 KBS, MBC, SBS, YTN, EBS 시청자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기재했죠. 김동률 이사의 국민 의견 수렴용 이사 지원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 2005년에서 현재, 근무처 KBS, MBC, SBS, YTN, EBS, 담당 업무 시청자 평가원, 위원, 위원장 이렇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현재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서 접수 당시에는 재직 중인 걸로 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해당 방송사에서 계속 시청자 평가원 위원, 위원장으로 근무했다는 의도로 작성을 했는지 여부는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기간을 압축해서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E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시청자 위원은 아니었죠. 그러면 네, 김동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는 EBS 시청자 위원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이전에 그만둔 MBC YTN의 시청자 위원까지 재직 중이라고 한 것은 허위로 기재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제출하는 지원서에 명확하게 이 여기에 근무한다는 이렇게 근무한다고 기재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기재 내용이 선정 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까? 뭐 허위든 아니면 사실과 다르든 뭐 증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논의가 됐었어요. 이 재직 기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에서는 개별 후보자에 대한 뭐 논의는 없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회의에서 야권 이사로 그 한국방송공사 4명, 박문진 3명을 함께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 한국방송공사 7인 그리고 박문진 6인에 대해서 선임된 이후에 두 표를 득표한 자가 계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종료하고 나머지 KBS 이사 4분, 박문진 이사 3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말은 두 표를 득표한 사람만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아까 17명하고 6명, 13명은 투표를 해서 선정하고 나머지는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선정을 못했다는 건가요? 두 표가 나오면 이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정하셨는데요. 6분, 7분이 나온 이후에는 두 표를 득표한 분이 나오지 않아서 투표 절차를 종료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그 당시 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왕 피청구인을 위 회의에서 선임하지 않은 야권 이사들 선임과 관련하여 향후 언제 어떻게 선임할지에 대해서 의결하였습니까?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왕 이 회의에서 박문진 이사로 지원한 성보영이 박문진 감사로 선임되었습니까? 네, 감사로 선임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1년에 이사로 지원한 사람은 감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18년과 21년도에 감사로 선임된 분은 이사로 지원한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대 신문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네, 아까 청취에서 김동률 그분이 이사가 되셨나요? 네. 김동률 지원서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이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돼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었는가요? 그 한 줄에 예. 그러니까 근무 기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쯤에 있는 거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원서 주요 경력란의 한 줄에 그 근무 기간 2005년에서 현재 그러니까 근무처 KBS, MBC, SBS, YTN, EBS 담당 업무 시청자 평가원, 위원, 위원장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005년부터 7년까지인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은 그렇게 돼 있고 KBS 뭐 어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KBS도 뭘 하고 EBS도 뭘 하고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현재도 이 방송사들의 이런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작성했는지 제가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현재까지 KBS도 하고 EBS도 하고 여러 개를 한 것을 한 줄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뭐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그 취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반대 신문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그다음에 이상인 권한대행, 네, 여기 있는 피청구인 등 방통위원장 및 권한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현재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의결된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뭐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그 탄핵 발의시마다 주된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주된 탄핵 사유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 작년 8월 이후에 방통위가 1인 또는 2인 체제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그 전임 상임위원님들께서 그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계속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2인 체제 혹은 1인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아까도 답변하신 것 같긴 한데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였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가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국회는 작년 8월 이후에 결혼인 상임위원 추천을 했는가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인 체제가 위협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탄핵 소추를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위원장 탄핵으로 인해서 방통위가 사실상 이제 1인 체제, 권한대행 체제로 되고 있는데 업무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방통위법의 그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29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9가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방통위의 주된 업무인데 현재로서는 그 주요 사항 29가지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임제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방통위 운영하는 것 말고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체 기구로서의 방통위 기능은 지금 마비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올해 24년 7월 31일 제34차 위원회인데 여기 회의가 열렸던 곳이 그 이전과는 다른 곳에서 개최된 것인가요? 늘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그날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지금 과천청사 이동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거기에 갔죠? 저희가 박근혜 정부 그때 때 당시에 갔습니까? 과천으로 옮긴 걸로 제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했다 그래서 조그만 방에 따로 들어가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방통위원 임명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청구인 이준숙 위원장께서 작년도 23년 8월 21일 국민의힘 몫으로 방통위원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정확한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회에서 추천 의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추천 의결 자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방통위는 작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후임 상임위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후임자를 늘 요청했다.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될 때가 되면 통상 한 달 전쯤에 그 추천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원 추천을 언론에 보니까 여러 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제 했는지는 대충 기억을 하시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23년 3월에 한 분이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23년 2월에 추천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8월에 이제 23년 8월에 또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23년 7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년 11월에 추천 의뢰를 또 한 적이 있고 올해 이제 21대 국회가 종료가 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7월에 그 지금 비어 있는 세 분에 대해 추천 의뢰를 제가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3월, 7월, 11월 그리고 올해 7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상임위원 추천해달라고 방통위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뭐 그 부분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 방통위 임무,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의 임무 중에 하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29개 심의 의결 사항 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피청구인이 작년 7월 31일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고 KBS 이사를 추천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들의 임기가 박문진은 8월 12일이었고 그다음에 KBS 이사는 8월 31일이어서 이게 7월 31일이면 한 달, 그러니까 12일, 2, 3일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 전쯤에는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거죠. 네, 임기 만료 전에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통상적으로 이게 한 임기 만료 전에 한 어느 정도 전에 뭐 추천을 하거나 임명을 해 왔었습니까? 통상은 8월쯤에 했던 걸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박문진 이사는 8월 12일 날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그 이전에 했고 그 3대2 비율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예, 방통위가 2008년 2월에 설립된 것이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출범 이후에 22년 5월경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위원장이 사퇴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자진 사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네, 한 번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또는 정부 교체 시기와 그다음에 위원장 임기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대체로 여당 우위, 여는 3, 야는 2의 비율이 대체로 유지되었는가요? 어떤가요? 야가 이렇게 또 야권 성향 뭐 여3 야2의 구조가 대체적으로 유지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한상혁 위원장께서 20년 8월 1일부터 23년 5월 30일까지가 뭐 근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위원장 한 분이 사퇴를 하셨는데 한상혁 위원장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직을 유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FCC 미국의 FCC의 모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미국의 FCC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것인가요? 거기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명을 하는데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이 물러나더라도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 동안 활동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관례적으로 사퇴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FCC에서는? 예, 저는 관례적으로 FCC의 경우 그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으로 그냥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FCC에서도 여3, 야2 뭐 이런 비율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기피 신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조능희, 송용훈 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 두 분이 올해 7월 31일 날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에서 위원장인 피청구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한 사람만 남게 비부위원장 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만 나오면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서는 뭐 기능을 못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능희, 송윤 이분들은 박문진 이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지원서를 내신 분인데 이게 지원서를 내면서 또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 결국 이사 선임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이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지 뭐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냈는지 뭐 이런 내용은 뭐 정확히는 모르시겠죠. 예, 제가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 예. 제가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잠깐만요. 4항, 5항은 제안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피 신청을 해서 1인 체제가 되면은 뭐 회의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회의체로서 방통.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언론을 보니까 국회에서 방통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한 얼마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예결위에서 62억 정부 안에서 6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뭐 삭감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주로 뭐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이런 게 주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 이게 60억 사망하고요. 4항 제안하겠습니다. 사항도 제안하시죠? 네. 네. 자, 마지막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통령이 이제 법제처가 일부 경력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신한 고삼석 위원을 아까 보니까 나중에 임명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삼석 위원을 임명한 이유는 뭐죠? 제가 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 법제처에서 하여튼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요건 해석이 오고 난 이후에 그 고삼석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2급 상당의 그 보직을 받아서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그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직을 받아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예. 그러면 이번 24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할 때 아까 그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2인이서 둘 다 5 이렇게 찍어야지 된다는 그 취지신가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같은 후보자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기표를 하신 경우에 네.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걸로 그렇게 그 당시 정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투표할 때는 그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선임을 했는가요?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아마 그 5분 중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신 분들을 선정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지금 그때 제가 그럼 그건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럼 이전에도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그 선임했다고 네, 말씀이죠. 늘 투표로 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면접을 한 것은 뭐 21년인가 21년도에 딱 한 면접을 번만 했었습니다. 있었고, 예. 그리고 통상 뭐 7대 7+4, 그다음에 박문진은 6+3으로 하는 것은 그게 무슨 관례 비슷한 것이지 무슨 규정이 있거나 한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법에는 KBS 이사 11명을 추천하고 박문진 이사 9명을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거를 여야가 어떻게 뭐 배분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이거 사용. 아까 그 예산이 뭐 60몇 억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언론 보도 자료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표에 나온 것만 보면 한 56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순증됐더라고요. 그 증액된 부분도 포함하면 순증된 거 아닙니까? 그 예결에서 통과될 때는 삭감만 있었습니다. 증액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이 과방위에서는 순증됐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됐나요? 가방에서는 저기 뭐 삭감 예산도 있었고 증액 예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삭감 예산만 통과한 걸로 제가 지금 증액 알고 예산은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몇 가지 질문. 네, 하십시오.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하고 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심의위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국회 추천한 그 심의위원 두 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가 언제 종료됐죠?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2024년 6월 말 아닌가요? 제가 그 정확하게 저기 그 부분에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심의위원. 내용은 네. 아는데 정확한 네. 날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기억을 못했어요. 네. 근데 그 저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뭐 대통령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문 이양 관련해서 그 다른 기관에 좀 파견을 나갔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느 기관에 그 파견 나간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SK텔레콤에 2년 그 민간 근무 휴직으로 나간 적이 있고요. 민간 근무요? 네.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통신부였습니다. 그때 2008년 이전에. 예. 그럼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2015년도에 제가 1년간 숙명여자대학교에 1년간 나가 있었고요. 대학교에 파견. 뭐 파견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그 민간 근무 휴직 개념으로 뭐 사직을 하고 나간 겁니까? 그런 건 아니면 아닙니다. 휴직을 하고 나간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는 국립외교원에 1년간 교육 갔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 1년간 경북 우정청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3쪽 마지막 4쪽 관련해서 그 표결을 통해서 이사 선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결을 하는 겁니까? 한 청문회 보면 한 7, 8차례 표결을 했다고. 네. 후보자 명단이 모두 있는 그 투표지에 뽑아야 하는 이사 수만큼 각각 투표하셨습니다. 각각 계속 뭐 몇 사람? 7명?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명만 KBS 뽑아라. 같은 네. 경우는 11명이니까요. 예. 그 두 분이서 그 전체 후보자 중에서 네. 그러니까 11명에 대해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KBS 11명을 다 투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문진도 9명을 다 투표를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겹치는 사람 뽑았습니다. 두 표. 예. 그다음에 구항 관련해서 그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관련돼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임되자마자 그 당일날 소집 통지를 4시에 소집 통지를 했습니다. 그걸 받고 그 혹시 직원들 중에서나 본인 증인 중에서 이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니면 그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혹시 뭐 통신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김태규 상임위원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셨고 그러니까 통보받은 상임위원님도 그 회의 개최에 대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회의가 개최된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중간에 상의한 적은 없어요? 제가요? 예. 제가 상의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통상 그러면 자매 과장이라든지 또 누가 뭐 같이 상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 중요한 위법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없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의 운영 규정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했고 다른 상임위원께서도 동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긴급하거나 뭐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해서 그 당일날이라든지 아니면 소집 통지 없이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관이 이게 주무부서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기획조정관이- 하셨어요, 그냥? 기획조정관이 그 주무부서이긴 한데 제가 계속 기획조정관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까 그 반대 신문 사항 처음에 그 김동률 관련해서 그 8페이지에 뭐가 적혀 있나요? 8페이지 아까 피청구인 대리님께서 8페이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거 한번 좀 8페이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경력을 쓰는欄에 이제 근무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쓰는 란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거기- 8페이지입니까? 뭐 8페이지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8페이지라는 말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냥 한꺼번에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한꺼번에 쓰신 부분이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 해당 방송사에서 그 해당 보직을 계속 맡고 있다는 의미로 쓰신 건지 아니면은 그 기간 동안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있다라고 쓰신 건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직책의 이력을 기재하는 난에 그렇게 KBS, MBC, EBS 등 YTN 등 뭐 공영방송에 대해서 시청자위원으로 그래도 중요한 직책일 것 같은데 그걸 한꺼번에 뭉뚱그려 쓸 수도 있나요? 제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쓰다 보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에 끊겨 있으면 끊긴 부분도 다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누어서 체크를 하진 쓰셨으면- 않았어요? 나누어서 쓰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았을 거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아까 8페이지라고 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주신문상 청구인 측 주신문상 9-8페이지에 거에 있는 것을 8페이지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그게 2005년부터 현재까지라는 거기에 보니까는 KBS, MBC, SBS, YTN, EBS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005년대는 KBS, 2006년도는 MBC 이렇게 쓰면 좋지만 이 양반이 아마 2005년부터 현재까지를 KBS, MBC 뭐 쭉쭉쭉 EBS까지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다 썼다는 그 취지신 거죠, 보니까 한 줄에. 그러니까 그렇게 쓰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렇게 한글로 읽힐 의사로 쓴 건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2024년 7월 31일 방통위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요. 그 의결 안건의 후보자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중 52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중 31명을 후보자로 정한다 의결하고 그 다음에 추천 임명 절차로 넘어가거든요. 네. 여기서 52명, 31명은 이사 지원자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이 나는 숫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원하신 분은 KBS의 경우에 53명, 예. 그리고 방문진의 경우는 32명이었는데요. 네. 각각 한 분씩 중간에 저기 철회를 하셨습니다. 아, 철회. 네, 그래서 이제 그 KBS 경우에는 이제 52명, 이제 방문진의 경우는 31명이 되신 거고요. 그분들이 모두 저희가 조회한 바로는 결격 사유가 이제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렸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두 다 이제 후보자로 해서 투표를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알겠고요. 네. 저 당적 관련해서요. 당적. 이제 후보자들은 내가 당적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방통위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에도 다 조회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도 회신이 안 오고 민주당도 회신이 안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온 건데 그걸 방통위에서 해석하기는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회신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회신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이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를 드렸고,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그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을 있습니다. 했다. 예. 네. 네. 하십시오. 그 지원 서류를 그 7월 31일 그 당일날 그 제공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지원 서류를 그 회의 당일날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것만 그렇게 한 겁니까? 이번에만 그렇게 보통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지원 서류를 제공을 하죠? 이전에는 네. 지원서가 들어오고, 그리고 뭐 결격 사유 조회가 끝나면 그 이제 끝난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좀 이제 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각 이제 그 상임위원실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그 전체 회의 당일날 그 위원장과 그 상임위원 두 분에게 지원 서류를 제공을 한 거고 네. 바로 표결이 된 거죠? 오전에 지원 서류를 드렸고 그날 오후 5시에 이제 회의가 진행. 오전에 몇 시에 제공이 됐습니까? 한 10시쯤 제공했던 걸로 예. 제가 예, 기억하고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하세요. 7월 31일에 증인이 그 오후 1시에 그 피청구인에게 33차 전체 회의 안건 초안 보고했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안건을 그 보고하기 전에 아까 답변할 때 의견을 주셔서 미리 의견을 주셔서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의견은 언제 받았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런 거예요. 질문의 취지는 33차 전체 회의 안건 초안을 1시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증인이 작성한 거를 그냥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피청구인한테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걸 작성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오전에 작성 지시를 하셨었고요. 그러면 그래서 작성을 해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시쯤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를 초안을 보고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안건에 예를 들면 그 후보자 선정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자 전원을 후보자로 뭐 하자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안건을 이제 더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회 보고할 안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보고를 한 거는 언제입니까? 그날이 최초 안건을 보고한 시점이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오전에 뭘 지시가 있었다고. 오전에는 그러니까 지시를 하신 거고요. 저희가 무슨 자료를 뭐 안건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전에 그 지시를 받은 게 이제 이 안건에 관해서는 최초로 지시를 받은 겁니까? 그 전에는 지시 받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당일 취임 당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셨기 때문에 당일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뭐 예, 지시 없었습니다. 받은 거 없고요. 예. 주신문 답변할 때 이사 지원 서류 총 분량이 1,600페이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중 1,000페이지 정도는 병역 관련 서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경력 관련된 경력. 경력 관련된 정빙 서류 증빙 서류고 예. 600페이지는 뭔가요? 600페이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쭉 그 서류 양식이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경력을 적는欄도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사가 된다면 어떻게 뭐 할 건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기술하는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네. 1,600페이지. 1,600페이지. 그러면 그 사무처에서 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1,600페이지 분량이 되는 자료를 좀 축약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축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건에서 제공하셨나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임명되신 당일 오후에 의결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임명식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 절차 보고도 받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 1,600페이지 되는 정도의 분량의 그 지원 서류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나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제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서. 여하튼 그날 이 서류가 이제 두 분께 보고가 간 것도 그 당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서류 전달 시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몇 시라고 할 수 한 있을까요? 10시경. 10시경 서류 전달됐다. 그럼 그때부터 회의하기 전까지 그 1,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검토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 뭐 특별히 의견 뭐 진술할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번 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2인 체제 문제인데요.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관련해서는 지난번 심리 때도 다뤄졌습니다만 제가 기사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최민희 의원의 2024년 그러니까 올해 8월 28일에 그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접 그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2023년 11월 7일 본인이 직접 스스로 사퇴하기 전에 이를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인용입니다. 제가 원외였기 때문에 직접 법제처에 전화할 수도 없었고 계속 심사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당시 민주당의 방침은 방통위가 국가기관이니까 여야 3대 2의 불리한 구조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최소한의 견제라도 하자. 그러려면 방통위를 잘 알고 방송통신을 잘 아는 사람을 넣자는 취지였다. 요 중간에 좀 이제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기자 질문이 최근 8월 9일 그러니까 2024년 8월 9일 과방위 방송장학청문회에서 2023년 11월 7일 요거는 이제 최민희 당시 위원장 발언입니다. 2023년 11월 7일 제가 그만두기 전 여권 측으로 인식되는 인사로부터 여야 합의로 여야 추천 몫을 같이 임명하고 그리고 제가 얌전히 있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처음으로 말했다. 사실인가? 이렇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11월 그때 당시에 여야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로 해서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 3명을 추천을 하자
이렇게 이제 협의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민희 위원장의 말입니다. 맞다. 여야가 사실 협상하는 거다. 여야 지도부 간에 대화도 했고 협상도 했을 거다. 제가 애걸해서 방통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설 수밖에 없는 여야 3대2 구조로 들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고민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야 3대2 구조로 들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고민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들러리 아닌가? 내 인생의 오점이 아닐까? 깊이 고민하고 안 들어가겠다. 내가 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를 만나서 타협하지 말라고 했다. 저는 이 타협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미를 추천하지 말라. 국회에서 추천하지 말라. 민주당에서 사실은 추천권, 본회의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말라, 추천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최민희 위원장 발언입니다. 이동관은 탄핵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후보를 그만뒀다. 벌써 이때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하라고 최민희 당시 후보와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이동관 탄핵을 방향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만둔 거다. 이게 바로 최민희 위원장의 2024년 올해 8월 28일에 직접 인터뷰, 직접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 추천권 3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희생자가 바로 접니다. 최민희 의원은 계속해서 본인이 7개월 7일 기다렸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9개월 9일 기다렸습니다. 2023년 8월 21일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본회의 표결에 올려지려면 민주당이 표결에 응해야지만 올라갑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소수당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21일부터 2024년 올해 5월 29일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자진 사퇴하지도 않고 9개월 9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대표가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민희 위원장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통신사들도 회원사, KT도 통신사, 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LG도 있습니다. 이런 데 근무를 해서 당시 박성중 당시 의원의 표현을 빌면 여기서부터 인용입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SK정보산업연합회는 SK텔레콤, LG U+, KT 등 통신사 또는 ICT 기업을 대변하여 회원사들의 사업과 관련된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ICT 통신사의 연합체다.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상근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총 4억 8,400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박성중 의원은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저는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9개월 9일 동안 기다리다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그냥 없던 일로 됐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7개월 7일 기다리면서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 이동관 탄핵하고 절대 국민의힘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과연 현재 2인 체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명관 기조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9개 중요한 분야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이 걸려 있는 이런 의결 사항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 말로 KBS 1 그리고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약에 지연이 되면 공영방송들이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청구인 측 반박할 것입니까? 지금 23년 뭐 9월, 10월경 최민희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의결된 그 방통위원 내정자가 여권 측 인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지금 피청구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최민희 당시 내정자가 들은 얘기는 방통위 업무에 협조해달라. 얌전히 있어주면 임용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임명이 돼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런 말하자면 조건을 수락해야만 나를 임명해 준다는 얘기냐. 그런 식의 임명권 행사가 어디 있느냐. 나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피청구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최민희 내정자가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뭐 또 탄핵이니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최민희 이 내정자는 당시에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개인의 그냥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지 국회 탄핵 절차 또는 그 방통위원 추천 의결이라는 것은 다양한 말하자면 원내의 사정이 종합돼서 그 결정되는 것이지 최민희 내정자의 개인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론을 마치기 전에 재판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사건은 각 의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해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방통위 심의 의결을 위한 의사 정족수가 방통위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에 따를 때 2인의 구성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안 심리를 할 수 없고 최소한 법정 위원수 5인의 과반인 3인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각급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 정족수를 제적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반수 또는 3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합의제 의결 기관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사례들에 비추어 제적위원을 기준으로 하면 제적위원 전원이 출석했으므로 의사 정족수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방통위의 경우에만 법정위원을 기준으로 의사 정족수를 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보내신 그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의결 정족수만 그 법에 규정된 기관의 경우에도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된 인원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대부분 거의 모두 제가 보기로는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정원의 과반수 이하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의결 자체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설립될 때 그 복잡한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위원 구성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 말하자면 여야가 2명, 1명씩 국회가 추천한 3명이 결합돼서 운영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취지는 당연히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행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회가 추천한 사람이 추가돼서 같이 논의를 해서 행정하라라는
그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부안은 대통령이 5명 모두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FCC 모델을 본따 가지고 여야 국회, 여야가 3명씩 추천해서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하자라고 돼 있고, 그런 그 설립 취지에 따르면 방통위는 특히나 이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야가 추천하는 이 형태는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하고 방심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입니다만은 특별히 법에 국회의 추천, 여야 또는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이런 그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천 권한이 존중되어서 임명되어서 합의 형식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지난번 의견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입법자들의 취지라든지 의도를 본다면은 5명은 당연한 걸 전제했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점과 좀 관련해서 결국 이제 반대 측면에서 그 피청구인에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제 피청구인은 이제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적위원 과반수라는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의결은 제적위원 2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으므로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언급된 그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적위원 기준이 아닌 정원, 법정위원을 기준으로 할 때 과반수에 미달한 상태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정원 기준으로 과반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법정위원회 수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제적위원만이 있는 때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피청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방통위법을 제정할 때 정부안은 원래 5인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2명을 임명을 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2003년 8월 이후로는 2인 체제 또는 1인 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야권 추천 1명이 있었다. 지금 2인 체제에서 5명 중 제적 2인 2사람이 의사가 합치돼서 심의 의결한 것이 위법이다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는데 야권 추천 1명이 있어서 3인인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3인 중에 2 플러스 여권 2인, 야권 1인 하면은 의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권 인사가 1명 더 있어서 3인이다. 그러면 3인이 5인 중에 3인이면 과반수가 넘고 3대 0으로 되더라도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소장님께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불합치하는 경우에 문제와 비슷한 경우처럼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 여야가 바뀌고 해서 임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임기제와 방통위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진 사퇴하는 한상혁 위원장처럼 계속 근무한 분도 계셨지만 미국에서도 관례적으로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제적으로 사퇴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이 저는 임기제에 맞다고 지난번 의견서에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 중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또는 왜 2명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배제하고 그냥 절차법적으로만 그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람만으로 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상태에서 의결을 해도 절차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겠느냐. 그것이 이제 합의제 기관이 기본적으로 운영된 원리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에 기반한 것일 텐데 그 원리와 관계없이 과반수 미달하면 경우에는
이번 사태와 같이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러면 정당한지. 여기 그러면 2023년 8월부터는 방통위는 개점 휴업 상태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라서기보다는 네. 2인만으로도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5인이라 하더라도 제적 과반수라는 의미를 둔 이유가 국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 추천이 없더라도 2인만으로라도 이 합의체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2인 체제의 심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가정하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법하다고 하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청구인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면은 권한쟁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점은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 점이라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행정부에서 국회를 상대로 상임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아까도 증인이 나와서 2023년 3월, 7월, 11월, 올해 7월 4회에 걸쳐서 요청을 한 바 있는데 행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자기 구성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권한쟁의를 한다라는 것은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박문진 이사, KBS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들어서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므로 이사진의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박문진 KBS 이사 교체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네. KBS 이사회와 박문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임 위원장들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전임 위원장 때부터 쭉 일정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된 대로 83명에 이르는 그리고 뭐 E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3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신청을 했고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취임 첫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긴급성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십니다만 그것이 7월 31일이든 8월 1일이든 아주 긴급하게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쭉 진행해 오던 절차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박문진의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이사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현재 이사가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당위성보다는 임기가 다 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방통위가 위인 체제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총 3건인데 이에 따른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인데 7월 31일 날 임명된 당일날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2, 3일 있다가 선임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후임자를 선정을 해줘야, 이게 박문진 이사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교수나 언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새로 임명되는 사람도 그렇고, 교수 같으면은 2학기에 강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변호사는 있는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거나 재분배를 배당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생업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임명을 해줘야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이나 원활하게 업무 인계 인수가 되는 것이지, 12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해서 그 절차를 순리대로 가기로 하기 위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고, 지금 3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거는 행정부가 법률 해석을 독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에 대한 해석이 행정부 다르고 국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적어도 1심 판결에 의하면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법한 걸 함으로 해서 취소되고 2심 대법원까지 감으로 해서 방통위원회 구성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더 늦어져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남부지법에서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 2024루 1120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청구인이 유리하다고 낸 판결이에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사족을 달았냐 하면, 1인 합계 3명의 제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서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안에서 심리할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네. 그죠? 네. 그렇다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행정처분이라는 게, 더욱이 방송에 관한 정책이라는 거는 누적적으로 개성적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진영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어떤 지정에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그게 국가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냐? 국가는 단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청구인 측에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었는데 제가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 추천을 회피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나요? 네, 이제 저희 국회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추천할 책임이 있고 추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국회 추천이나 선출이나 임명 동의나 이런 것들이 원내의 교수단체들 간에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국회라는 말하자면 이 기구 헌법기관 자체가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기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의 어떤 자율성, 자율권을 존중해야 될 영역이 아닌 것인가. 추천하는 경우에 언제까지 추천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추천해야 된다, 이런 내부 규정이 법에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국회가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정말 방기했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그런 상황이라며 국회가 추천을 조금 지연시켰다고 해서 국회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게 국회만의 책임이냐라는 측면 외에도 조금 국회의 어떤 자율권, 헌법이 보장한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거쳤고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인 체제에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가리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위법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피청구인이 처음 맞는 상황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동관, 김홍일, 이상현 직무대행 그 경우에도 모두 그 탄핵소추 발의 안에 2인 체제의 의결이 위법하다, 중대한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피청구인이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서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건 해쳐야 된다. 뭐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으로 임명된 당일날 강행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강행한 것이다. 이건 너무 중대한 위법이 아닌가. 예를 들면 더 좀 여유를 갖고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갖고 뭐 여당 쪽에도 대통령실에도 임명을 좀 촉구를 한다든지 좀 기다려 본다든지 직무대행 기간도 있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MBC나 KBS 운영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피청구인으로서는 그런 노력,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아예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너무 중대한 위법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체로 그 법률 자문을 얻은 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한번 법률 자문을 별도로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출하. 아니, 게 그거는 그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나 밖에 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을 거쳤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지금 와서 어떤 결론이 난다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이 위법하다면은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또 방통위가 5인 체제를 완성하여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헌정 질서는 상당 정도 회복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의 파면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피청구인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국회가 보기에는 어떤 방송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박문진 KBS 이사를 임명을 했고 그 이사들이 MBC와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 교체된 경영진을 통해서 말하자면 방송 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하고 뭐 보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프로그램 제작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아예 뭐 불방시킨다든지 그런 그런 전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피청구인이 KBS, MBC, EBS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기본적으로 현재 KBS, MBC, EBS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상, 비정상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런 어떤 피청구인의 편향된 인식이 이 2인 의결,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회하고 행정부는 지금 해석이 다르고 뭐 그런 입장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자기 진영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상대방에게도 적용될 때만이 통합이 가능하고 그 통합의 그 매개는 현재 헌법과 법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변론 절차는 이걸로 마치고 장관님, 소장님, 네. 제가 한 말씀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못 예.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내부 자문을 거쳐서 네. 몇 군데에서 아마 2인 체제가 위협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법률 자문을 거쳐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명백한 판결은 없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거쳐서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음을 제가 지난번 의견서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성부인 쪽에 예. 지금 그 전에 그 위원장이었던 그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 후에 자진 사퇴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위원장이셨던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발의 후에 자진 사퇴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대행자로 일을 했던 이상인 직무대행자도 탄핵소추안 발의 후에 자진 사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피청구인의 경우는 2024년 7월 31일에 이제 임명되셨죠. 임명되셨는데 지금 임명 당일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2024년 8월 1일.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피청구인은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7월 31일에 이런 전체회의 소집해서 이런 것들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런 회의를 하신 것인지 하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언급한 인용한 그 기사 중에서 최민희 위원장, 현재 과방위원장이 사퇴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을 때 이동관도 탄핵하라, 국민의힘과 절대 타협하지 마라, 이런 맥락에서 이게 그 국회 추천 3인이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계속했고요. 그게 이동관 위원장이 2023년 12월까지 근무를 했고, 김홍일 위원장이 2024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언제 올지 그 시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동안에 수없이 제가 그 탄핵 위협성 발언도 있어서 심적 압박감은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7월 31일에 저희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8월 12일로 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절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이상 상임위원회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 단독의 요청으로도 위원회를 열 수 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12일, 30일 앞으로 임기가 다가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에 대한 그 청구인, 피청구인 측 답변을 좀 듣기